그치. 아무튼 그래서 어떤 거부터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 향가 얘기부터. 여기 향가의 향은 지역, 고향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경주를 얘기한다. 즉 신라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지. 가는 노래라는 뜻이고, 그래서 경주에서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상당히 유행을 선도했던, 그러니까 유행가였던 거야, 유행가. 그게 향가의 뜻이고, 그리고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했던 향차의 표기의 시가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요렇게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 이 부분은 고대가요의 시기고, 이 부분은 향가의 시기고, 이 부분은 고려가요의 시기고, 이 부분은 뭐 시조의 시기고,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 노래들이 불려진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트로트가 엄청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댄스 음악으로 바뀌지만 그렇다고 트로트를 안 부르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향가도 고려 초까지 향유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고려 말에는 향각의 여요, 그러니까 여요는 고려가요라는 뜻이고, 향각의 고려가요라는 작품들이 또 나타나면서 향가가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 생명력이 유지되었던 그런 노래가 향가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뭐 향차의 표기의 시가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귀족과 승려층이 주된 작가층이었거든. 지배계층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지. 귀족 승려층, 지배계층이 불렀던 노래고, 고려가요는 평민층이 불렀던 노래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지배층은 여전히 향가 스타일의 노래들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향각의 여요가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이 향각의 여요의 대표작은 정과정이야. 정과정을 얘기한 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과정은 충신연주지사의 시작이 되는 작품이란다. 충신연주지사니까 양반이 불렀던 거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귀족 지배층은 여전히 향가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작가층이 귀족과 승려층이고, 신라시대 때까지만 해도 귀족층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삼국시대 때의 한국사 공부했니? 배웠니? 학교에서? 한국사에서. 그래? 이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가 부족 국가에서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이제 변하게 발전을 하거든. 3단계로 발전을 하거든. 이때 고대 국가가 되는 게 일단 율령반포.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나라가 체계가 잡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거든. 그럼 불교 수용의 의미는 왕권강화야. 왕이 왜 왕이야?를, 여기서는 왕이 왜 왕이야? 부족장이 왜 부족장이야? 싸움 제일 잘하거든. 연맹국가에서 왕은 왜 왕이야? 연맹 잘 맺어서? 그치, 뭐 외교도 잘했겠지. 근데 싸움을 가장 잘하는 부족장이 연맹국가의 왕이 되는 거지. 그럼 싸움만 잘하면 왕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라고 부를 수 없어. 그거는 엄청나게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왕인데 40년 전에는 내가 이 나라 일장이었는데 40년 후에 나는 동네 지나가는 20살 먹은 청년한테도 맞으면 질 거 아니야. 그러면 왕위를 물려줘야겠지.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적장자의 왕위 계승하고, 그러니까 나의 공식적인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하겠다라는 것하고, 내가 왜 왕이 됐냐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 불교가 왕권 강화의 이론적 배경이 됐던 거지. 그 뜻은 뭐냐면 승려도 지배계층이었다는 뜻이야. 승려도 정치가였다는 뜻이 되는 거지. 정치적인 배경을 갖추고 더해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삼국시대 때도 정치적인 기본 이 사상적 바탕은 유교였었단다. 유교 위에 불교를 좀 덧붙인 거지. 그래서 주요 주제는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 평민들은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주제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향가였다. 그리고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면 기록은 했어. 기록의 수단이 향찰이었던 거지. 기록되어 남아있는 게 특징이란다. 향찰 표기로 기록을 한 거지. 그리고 향가는 당시에 귀족과 승려층이 지은 노래니까 향가집도 있었대. 향가집이 있는데 그것을 삼대목이라고 하거든.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는데, 근데 있다는 기록만 있어. 삼대목이 전해지지는 않은 거지. 하나만 찾으면, 한 권만 찾으면. 너네 집은 할머니나 이런 외가나 친가 쪽에 오래된 고택 이런 거 있니? 모르겠어요. 보통 내가 얘기해준 적 있니? 삼대목 얘기? 보통 이런 책이 말이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냐면, 이건 진짜 중요한 시집이니까 다 자자손손 꼭 지키거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왜냐면 흔한 시집이었을 거야, 당대에. 그러면 어떻게 남아있냐면, 종이에다가 손으로 글을 적으면, 그러면 먹물로 적은 거니까 이게 번지잖아. 번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으로 코팅을 해. 물기, 습기 이런 걸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이 시집이니까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었겠지. 그러다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가난해졌으니까, 조선 후기 때부터. 그러니까 좀 가난해진 이 집안의 한 자손이 집에 물이 새는데 집을 고칠 비용은 없고 저 책은 코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집에 구멍을 막고 거기다가 흙을 발라. 그렇게 쓰거든. 그 다음에 이 집을 나중에 수리를 할 때 벽을 부셔보니까 책이 하나 떨렁 나오는 거지. 근데 딱 나왔는데 제목이 막 훈민정음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대박이 되는 거야. 삼대목.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책이란다.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면 기준이 그런 비슷한 거 같아요. 그치. 근데 활자가, 그러니까 목판 활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책의 보급이 되게 많이 돼서 웬만한 책들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책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요거지요. 삼대목. 그렇단다. 제목을 너에게 어떤 운이 나올지 모르니까, 생길지 모르니까 기억해두렴. 삼대목이라는 게 있는데 전해지지 않고, 어디에 전해지냐면 삼국유사의 10몇 편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불교 책에 또 열 몇 편이 전해져서 총 20 몇 편이 전해지거든. 근데 불교 책에 있는 향가들은 너무 불교적이고 아주 진하게 불교적이거든.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근데 삼국유사에 있는 향가들은 그렇게 진한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삼국유사는 역사책이잖아. 삼국유사에 사료로,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로 기록이 되어 있었단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도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 노래로 뭐 만들어서 불렀다더라라는 그런 이 역사적 자료로, 그러니까 보조 자료로 기록을 해놓은 거지. 보조 자료로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걸 다루냐면, 사료는 향가가 되고 그 이야기는 배경설화라고, 배경설화로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향가의 큰 특징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향가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향찰로 표기를 했다는 특징이 있고, 이거는 그대로 기록되어 전승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배경설화가 있다. 모든 향가에는 배경설화가 있어. 이런 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향찰인데, 향찰은 향찰로 표기를 했다고 하는데, 향찰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지배계층이 유교적인 책도 많이 읽었을 거고,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는 시경이고, 시경은 시를 써놓은 거거든. 그리고 뭐 당대에 유명했던 시인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유교책을 정치에 관련된 책들만 읽지는 않았을 거야. 시집도 읽은 거지. 그리고 자기가 시를 쓴 건데, 이 지배계층 아주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중국어로 시를 쓰려고 하니까, 중국어로도 시를 썼는데 중국어로 시를 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한국어의 사고방식과 중국어의 표현이 맞지 않더라는 거지. 이게 세종대왕도 했던 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서를 잘 적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야. 근데 세종대왕급의 천재는 없어서, 아마 있었겠지만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못한 거야. 그때는 중국이 완전 짱이었으니까 문자 하면 중국 문자 한자였거든. 다른 문자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중국 한자 같은 음, 경우에는 막 한 가지 한 가지 문자가 있으면 그것도 막 다른 뜻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치.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 그 영어에 다른 뜻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중국어에도 다른 뜻들이 있지. 발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나라의 이 똑똑한 지배계층이 다 알았던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을 거야. 아니면 정보와 지식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잘했던 거지. 그래서 향찰은 국어의 어순대로 한자를 사용한 거야. 향찰은 한국어의 어순대로 한자를 빌려 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순은 문법까지 얘기하는 거야. 어순과 문법대로 한자를 빌려 쓰는 거지. 물론 이게 향찰에서 최초로 나왔던 표기 형태는 아니야. 그 이전에도 공문서에서 이런 식의 것들을 썼거든. 공문서에서 지배계층의 공무원들의 제일 위쪽 사람들은 한자를 자유자재로 썼지만, 근데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자유자재로 쓰지 못했겠지. 띄엄띄엄 읽을 수는 있었겠지만 중국어를 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처럼 중국어를 쓰는 건 있었어. 그것을 이두라고 불렀거든. 근데 이두는 완벽하게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한자로 적지는 못했대. 이게
그 이두를 쓰는 사람들도 고민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두를 읽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적으면 너무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이 시를 쓴 사람들이 이두를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형태가 향찰이란다. 국어의 어순과 문법대로 한자를 빌려 쓴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어는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데 요 사이에 조사가 있지. 서술어는 어미로 끝나. 이것을 첨가어라고 하거든. 계속 덧붙여 준다고. 근데 중국어는 주어가 나오는 건 똑같지만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 영어랑 유사한 형태인 거지. 그리고 조사와 어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언어권인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가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러면 중국어로는 대충 뭐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가? 뭐 이렇게 쓰겠지. 집에 가다라는 뜻이야. 이게 가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제 향찰로 쓰려면 어떻게 쓰냐면 집에 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얘는 발음의고, 얘는 또 집이라는 뜻이고, 얘는 발음 다야. 그러면 집에 집이 아니고 가다라는 뜻이고, 집에 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엄청 잘 쓴 거야. 머리를 많이 쓴 거야. 근데 문제는 말이지, 한 300년쯤 뒤에, 그러니까 뭐 제망매가가 한 6, 700년대에 지어졌다면 한 1000년대, 1200년대가 된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걸 보고 뭐지? 했을 거야. 왜냐하면 한자로 썼는데 중국어가 아니거든. 그 일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문학 교수들이 겪었단다. 삼국유사에서 향가를 봤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했는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은 뜻을 빌려 쓴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형태소거든. 즉 어근이야, 어근. 뭐 이런 게 있거든. 뜻을 빌려 쓴 거야. 얘네들은 소리를 빌려 쓴 거야. 발음을 빌려 쓴 거지. 왜냐하면 얘는 형식 형태소거든.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만 있는 거지.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대단한 구분이야, 사실 이건. 근데 이거를 이 규칙을 이미 이 규칙은 전승되지 못한 거야. 중간에 사라져 버린 거야, 규칙이. 규칙이 없는 상태로 이거를 한자어처럼 읽다 보니까, 중국 문법에 따라서 읽다 보니까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암호인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대. 근데 해결을 못한 거야.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지. 이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교수였어. 일제시대였으니까. 일본 교수가 이거 뜻과 소리를 빌려 쓴 형태네 하고 해석을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일본어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거든. 거기도 조사가 붙고 어미가 있고 그런 형태라서. 그래서 해석을 해버린 거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고전 국문학 역사 중에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었단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알고 2명의 교수가 더 붙었어. 우리나라 교수가. 그래서 각자 해석을 했지. 근데 아무래도 한자야 뭐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알 테지만, 당시에는 한자 많이 썼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일본 교수보다는 우리나라 교수들이 훨씬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훨씬 해석을 잘 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그 한국 교수들이 해석한, 한국 학자들이 해석한 그 버전을 배우고, 일본 버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국문과를 가면 알 수 있어. 나는 다 배웠어, 3명의 걸. 그리고
아주 힘들었지.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됐거든, 우리 때는. 근데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향찰 표기까지 고등학교 내신에서 물어봤었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얘는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아예 꺼지지도 않고. 향가가 그래서 창작 계층은 지배 계층이고 기록문학이었고 주제는 추상적인 유교적 불교적 주제를 갖고 있었다. 종류는 형식이기도 하는데 이게 완성형이에요. 19채가 완성형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산회가라고 불러. 근데 완성형이니까 초기 형태도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4줄짜리였어요. 이렇게 4줄짜리였다가 그 다음은 8줄짜리인데 보통 연구부는 없지만 2줄로 이렇게 기승전결의 형태를 보이는 그런 향가가 팔구채 향가란다. 팔구채 향가의 대표 작품은 처용가라는 게 있는데, 처용가 제목 혹시 들어봤니? 안 들어봤구나. 뭐 그런 게 있어. 기승전결은 중국의 시의 전개의 형태야. 기승전결은. 이 기승전결은 시상을 제시하고 확장했다가 전환하고 마무리하는 형태. 요 얘기를 해주는 건 그 다음에 우리가 한시를 배우기 때문이란다. 이거는 중국의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그러니까 사구체도 4줄이니까 기승전결이겠지. 그리고 기승전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환이 되는 부분이란다. 시상이 한번 바뀌어. 이게 그래서 사구체와 팔구체는 여전히 좀 한시의 그 특징이 있다면, 한시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19채 향가, 완성형의 이 향가는 기서결의 형태야. 기서결의 3단 구성이란다. 기서결은 시상을 제시하고 확장하고 주제로 마무리를 한다. 이게 특징인 거지. 결이 특징이야. 기서결에서. 이 주제로 마무리하는 기서결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상전개 방식이고, 향가와 시조 그리고 가사의 시상전개 방식이란다. 그래서 향가는 연구부는 없지만 19채 향가는 3단 구성,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끊어지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끊어지고 하나 둘 이렇게 끊어지는 기서결의 형태인 거지. 요게 19채 향가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9번째 줄을 감탄사로 시작해. 보통 이런 걸로 시작을 한답니다. 이것도 19채 향가의 특징인 거지. 근데 이건 이제 낙구라고 부르고, 이렇게 첫 번째 기서결로 시상전개를 한다. 두 번째 마지막 3단 구성의 마지막은 시작하는 게,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게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시조와 똑같단다. 그래서 시조의 3장 구성의 마지막에 삼음절짜리 단어로 시작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조에 원류를 찾으면 향가가 나온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도대체 시조가 뭐길래 원류까지 찾아야 돼? 향가는 원류를 안 찾고
고려가요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안 찾는데 시조만 시작을 찾으려고 하거든. 그건 왜냐하면 시조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다양한 계층이 지어 불렀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창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의 대표 장르이기 때문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그래서 시조에 영향을 준 게 향가가 있고, 그리고 백제가요인 정읍사도 있고, 고려가요인 만전춘별사도 있어. 모두 다 향가와 비슷한 형태거든. 이런 것들이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요게 그래서 문제로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가를 물어볼 때,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나 장르적 특징을 물어볼 때는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창작 계층, 그리고 기록의 형태, 심지어 뭐 구전 문학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 틀린 선지로 기록의 형태, 그리고 시조와의 관련성,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본다. 이런 것들을 산회가, 산회가가 향가의 다른 이름이고, 산회가라고도 많이 불렀대. 문제에서도 산회가라는 용어가 그때그때 등장을 한단다. 그래서 제망매가도 마찬가지로 배경설화가 그러니까 있겠지. 이것도 월명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피리를 잘 불었던 사람이래. 그래서 피리를 불면 뭐 월명사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 있거든. 여기 있나? 여기 위에 있나? 어디 있는데? 월명사. 피리를 너무 잘 불어서 피리 소리를 듣고 달이 멈췄다 해서 그 마을을 월명리라고 했고, 거기에서 지냈던 승려를 월명사라고 불렀던 거지. 자기가 피리를 불어서 멈췄으니까. 안녕. 응? 그렇구나. 그래서 월명사는 그 한 나라의 이제 국사로 가장 그 지위가 높은 승려가 됐어. 너무 그 피리만 잘 불었던 게 아니고 이제 그 수양도 깊었던 거지. 국사가 됐는데 이상하네. 불교의 목표가 전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불교의 목표가 뭐니? 불교의 목표. 성불? 그치, 성불. 뭐가 성불일까? 그치, 죽은 사람 성불시키는 거잖아. 그럼 죽은 사람을 성불을 못 시키면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천을 떠돌기도 하고 윤회를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불교는 전생과 현생과 내세의 세계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전생의 죄를 많이 지으면 아예 지옥으로 가버리지 않는 한 윤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되게 미천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야. 뭐 하루살이라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바퀴벌레라거나 이런 걸로 태어나는 거지. 전생의 죄를 좀 덜 지어, 좀 착한 일을 조금 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걸로 태어날 수 있는 거지. 혹은 호랑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정도의 덕을 쌓아. 물론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쌓여야 되겠지. 전생들에서.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니야?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왠지 내가 풀숲 어딘가에서 되게 미미한 존재로 태어난 것 같네? 그러면 이번 생에 죄를 많이 지은 거야. 근데 불교는 어차피 인간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사는 건 괴로움이라고 생각했어. 사는 건 언제나 괴로워서 이 괴로움을 끊는 게 성불인 거야. 부처로 완성된 거지, 성불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삶의 괴로움을 그나마 좀 살아있는 동안 끊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동안 좀 끊어줘야, 삶의 괴로움을 좀 멈춰줘야, 그래야 성불도 하고 윤회도 끝내고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인생의 괴로움을 멈출 수 있을까? 그치? 속세가 괴로움이거든. 근데 속세가 왜 괴로워? 속세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속세에서 바라는 것도 너무 많아. 그걸 끊어야 되는 거야. 그걸 끊지 못해서 혹은 거기에 계속 중독되거나 거기에 천착해서 얻는 그런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했었단다. 그리고 그 번뇌가 108개가 있다고 했어. 근데 불교가 언제 나왔지? 불교가 언제, 기원 전이겠지 아마? 예수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기원 전에 번뇌가 108개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그래도 한 2개는 늘었겠지. 그러니까 번뇌는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 번뇌를 다 끊어야 돼. 근데 우리가 되게 존경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뭔가 이런 속세에서의 그런 욕망 같은 것들에서 초탈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신부님이건 수녀님이건 뭐 스님이건 간에. 월명사도 그래 보였던 거야. 그래서 국사까지 된 거지. 국사가 돼서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죽어버린 거야. 여동생이 죽어버린 거지. 근데 이 여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었대. 백원사를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여동생이었던 거야. 거의 자기 딸처럼 키웠나 봐. 그러면 이 여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니? 엄청나게 좋았겠지. 그래서 이 여동생을 막 물고 빨고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살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너무 괴로웠던 거지. 근데 일단 여동생은 죽었고 장례는 치러야 하고 장례를 치를 때 이 여동생을 위한 그 추모를 하는 글은 뭐 누가 쓸 거야? 자기가 써야지.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승려인데 그래서 썼어. 그 쓴 게 이 제망매가라는 시야. 제망매가라는 시를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서 이렇게 종이를 휘리릭 태우는데 그것이 보통 이렇게 태우거든. 이 지전이라고 해서 그 종이로 된 돈이야. 이렇게 이것도 모든 문화권에 다 있는데 이렇게 강이 하나 있고 여기가 이승이고 저기가 저승이고 이 강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인 거지. 그것을 서양에서 뭐라고 부르지? 이 강을? 요단강도 있고 뭐 레테강이라도 부르고 뭐 스틱스인가 뭐 이렇게도 부르고 되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걸 그 동양에서는 약수라고 부르거든. 약수. 부력이 너무 약해서 배를 띄울 수 없는 강이라고 불러. 바리공주무가 뭐 이런 데서 나오거든. 이 강이 건너는 얘기가. 근데 이 강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귀신이 됐으니까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가야 되잖아. 이 강을 건너는 품삯이라고 지전을 태워서 보내주는. 근데 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가서 사라진 거지. 서쪽에 뭐가 있길래? 응? 저승?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은 이쪽이겠지. 이쪽에 뭐가 있니? 중동은 이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중앙아시아는 조금 위쪽이지. 여기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부처가 태어난 지역이야. 그래서 지금은 네팔일걸? 근데 인도도 네팔도 이제 그 불교의 원산지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지. 응? 티벳은 요쯤에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이듯이 여기는 불교의 성지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책을 구해갖고 온 신라시대의 승려도 있거든. 해촉 들어봤니? 해촉 왕 오천 축국전이라는 책도 쓰고 막.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여기에서 책을 구하러 온 승려와
원숭이와 돼지와 물고기가 있었지. 이 이야기 모르니? 응, 손오공. 손오공도 여기에 책 구하러 간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삼장법사의 피와 살이 너무나도 맛있어서 냄새가 풀풀 나서 요괴들이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그래서 손오공도 요괴인데 손오공이 삼장법사 지켜주는 얘기. 그러니까 서유기란다. 아무튼 여기가 성지였던 거지. 여기는 성지야. 그럼 거기는 이상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쪽으로 날려 사라졌다. 그러면 천국은 기독교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극락에 간 거지. 지전이 극락에 갔다면 지전을 쓸 사람도 극락에 갔겠지. 그래서 월명사의 시로 동생이 극락에 갔다더라 라는 배경설화가 전해진단다. 어떤 시이길래 그럴까를 이제 작품을 보면 되는데 이 작품은 그 세속적인 번뇌는 보통 진짜 성공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에서도 오는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세속적인 괴로움은 펼쳐져.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못 살게 구일까? 동생은 왜 이렇게 보기 싫을까? 부터 번뇌는 시작되는 거지. 이 시는 그 번뇌로 가득 찬 작품이에요. 국사인 월명사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속적 괴로움으로 가득 찬 작품이란다. 동생이 죽어서. 그리고 제망매가는 향가의 대표작이거든. 제망매가가 향가의 대표작, 가사의 대표작이 뭐 송미인곡 정도라고 한다면 고려가요의 대표작은 보통 가시리 같은 걸 얘기를 하지. 청산묘곡보다는. 이런 대표작들은 시상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리고 정서가 굉장히 압축적이고 함축적이고 그리고 시상 전개가 매우 매끄러운 경우가 많단다. 그 중에서도 제망매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시어를 다 알아야 돼. 다 해석을 해줘야 한단다. 다 해석을 해줘야 하고 다 외워야 돼. 근데 10줄밖에 안 되잖아. 잘 외울 수 있을 거야. 일단 19채 향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어우 추워. 응? 너 때문에 에어컨 켜놓고 있잖아. 너 잘 지냈니? 그래. 뭐 잘 지냈다면. 추워.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망매가 19채 향가 이고 19채 향가면 1, 4, 5, 8, 9, 10 이렇게 끊어지겠지.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란다. 그리고 이 시에서 거의 최초로 나타나는 정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 부분은 알 필요는 없어. 우리는 국어 시간이지 한자 시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아주 짧은 이걸 통해서 향찰표기가 무엇인지를 대충 알아볼 수 있단다. 향찰표기는 뜻과 발음, 즉 소리를 빌려서 적는 건데 뜻은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명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발음은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미, 그러니까 어근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 여기를 먼저 보면 생사길흔이라고 되어 있지. 생사길은이라는 뜻이겠지. 근데 여기 보면 생사로은이야. 음인가? 은인가? 은일 거야 아마. 생사로 길로자 도로 할 때 길 이거는 전부 뜻을 적은 거지. 얘는 전부 뜻이야 뜻. 그러니까 생사길은 사실 삶과 죽음의 길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뜻을 빌렸고 은은 조사지. 얘는 조사. 보조사 은. 요거는 소리를 빌린 거지. 이게 전형적 향차의 표기란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향차의 표기야. 일단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정도만 알면 되고 요거는 볼 필요가 없고 물론 수업에서 할래나? 너네 가끔 한자 나오더라. 고3 시험 보니까. 근데 한자 나오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던데 이거 외우라고 한두 줄 정도 그렇게 나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생사길은부터 해석을 해보자. 생사길의 이 길은 법칙이라는 뜻이란다. 법칙. 그러면 생사의 법칙이라는 뜻이지. 생사의 법칙은 태어나면 날생이니까 태어날 생이니까 태어나면 죽을 사 죽는다 라는 그런 법칙인 거지. 즉 이 법칙은 인간의 혹은 생명의 유한함이라는 법칙이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인 거지. 생사길은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는다는 법칙은 이에이샴에 머뭇거리고는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란 뜻이야. 여기 여기는 어디냐면 이승이야.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는 이승. 즉 저승에는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찬 이승에는 우리 모두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란다. 머뭇거리고는 저하고 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를 알면 조금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있어. 일단은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스님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야. 스님은 죽음의 공포마저 초월해야 돼. 그래야 스님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 인간 삶의 거의 대부분의 번뇌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라는 이 성공의 욕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봐야지 라는 사랑에 대한 욕구, 어차피 죽을 건데 맛있는 거 먹고 죽어야지. 모두 다 말은 안 하지만 죽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린 더 막 욕심을 부리면서 살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정신 상태가 지금 살짝 멘탈이 붕괴돼 버린 거거든. 왜 그랬냐면 어린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꼬맹이인 애가 죽어버렸거든. 그러면 꼬맹이인 애가 죽었는데 이제 수염도 허연, 자기는 더 죽겠지. 더 쉽게 죽을 거 아니야.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이 허리가 안 좋아서 군대를 안 갔거든. 공익을 갔거든. 근데 내가 이거 뭐 평소에는 그래. 너의 부러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한 번 허리가 아프면 진짜 너무 심한 고통인데 공익할 때, 이것도 공익할 때 얘기네. 공익할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볼펜이 툭 떨어진 거야. 볼펜이 툭 떨어졌는데 여기 책상 밑에 여기 떨어진 거지. 그래서 내가 볼펜을 줍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 3주간 누워 있었어. 꼼짝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볼펜이 떨어지면 웬만해서는 허리를 이렇게 펴서 짚지 않아. 너무 무섭거든. 또 3주간 누워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저씨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뭐가 떨어지고 뭐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오고 이런 게 다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여기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즉 정서란다. 정서인데 이게 무엇이냐? 두려움이야. 죽는 건 두려운 일이야. 공포스러운 순간인 거지. 왜 그랬을까? 놀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충격 이런 걸 받아버린 거지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공포스럽고 충격적이었을까를 또 설명을 해줘야겠지. 시는 전달이니까. 나는 가나다, 말도 못 다니려고 가난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기 부분. 나는 갑니다. 라는, 이 나는 누이야, 누이. 가다라는 건 공간 이동이지만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이동인 거지. 나는 갑니다.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이르고는 너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할 때 그 이르고야. 말하고, 못다 하고, 못다 말을 하고, 가난 있고, 갔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누이가 어떻게 죽은 거야? 갑자기 죽어버린 거지. 그 병을 알았는데 한 10년 알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바라진 않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돼. 그러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지. 차라리 그 병에 안 걸리려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겠지. 병으로 누군가를 잃으면. 근데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건 급하게 죽어버린 거고, 이렇게 급하게 죽은 거, 갑자기 죽은 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하게? 여기다 쓰진 않을 건데 급사라고 하나. 급사라고 해, 급사. 아무튼 이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이 사람이 느낀 정서가 두려움, 공포, 충격이었던 거지. 근데 또 듣는 사람이 아니 뭐 갑작스러워 누구나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에 사인은 심장마비일 거야. 심장이 더 이상 안 뛰면 죽는 거잖아. 과다출혈로 그렇게 됐던 뭐로 그렇게 됐던 간에. 근데 누구나 갑자기 죽는 거야 라고 또 누군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다. 제망매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단다. 근데 꺼졌네. 기서 부분, 모든 단어를 다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야. 모든 단어의 의미를. 어느 가살, 가살은 가을이야, 가을. 이른 바람에, 표시를 해주면 가을, 이른 바람, 그리고 이른 바람. 이에 대해 떨어질 이파리 한 가지까지 알아둬야 할 시어들이거든. 일단 여기다 쓰면 가을은 이파리가 떨어지는 계절이지. 곧 겨울이 올 계절이야. 그러니까 가을은 어차피 죽음의 시간이기는 해. 죽음의 시간이야.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잎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잎은 누이야. 그러면 떨어지는 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겠지. 그러면 이파리를 떨어지게 하는 건 바람이야. 이건 죽음의 원인인 거야. 진짜 죽음의 원인이 뭔진 몰라.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거든. 그런데 그냥 은유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지.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떨어지듯이 나의 누이가 그렇게 죽어버렸다라고. 죽음의 원인. 근데 이른 바람은 가을도 음력 8월까지의 가을은 죽음의 계절 아니야.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낸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가을이지만 죽음의 계절로서의 가을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가을인 거지. 지금 가을은. 겨울이 되기 직전이 사실 죽음의 계절로서의 가을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바람은 죽음의 원인이긴 하지만 8월 달쯤에 분 바람이었다는 거지. 이거는 이른 바람이라는 건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른 바람. 이른 바람에 떨어진다. 라는 건 젊었는데 죽었다. 라는 걸 두 자로 뭐라고 하니? 그치. 요절이라고 하지. 요절. 요절을 의미한단다.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여기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란 말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 같구나 라는 뜻이고, 그것은 네가 여동생 너가 일찍 죽었구나, 아직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바람이 일찍 불어서 죽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뜻이란다. 그 다음에 기왕 이렇게 이파리로 비유를 해. 그러면 뭐 이렇게 계속 이파리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파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누이야. 그러면 이건 나야. 월명사. 그럼 이 가지는 뭐야? 뭘까? 얜 여동생이고 얜 오빠야. 그럼 이 이파리가 매달려 있는 이 가지는 부모지, 부모. 부모지. 그래서 한 가지라는 건 같은 부모, 즉 혈육이라는 뜻인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서 부분에서 뭐 하고 있었니? 제망매가의 이 월명사가 서 부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였니? 죽음이,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나에게 공포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왜? 였잖아. 왜 그러냐면 이 죽은 녀석은 나의 혈육이야. 근데 이 녀석이 아직 죽을 때도 아닌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가는 곳 모라론뎌는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또 이런 그 시어가 나오냐면, 식구가 나오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월명사가 한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얻은 동생이니까 이 녀석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 거야. 왜냐면 그때는 병원에서 애를 낳을 때도 아니니까. 이때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아. 얘가 언제 뒤집기를 했는지, 언제 걷기를 시작했는지, 언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걸 다 알아.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누가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자기가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이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먼저 죽어버린 거지. 나는 오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데 내 여동생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게 돼버린 거야. 이게 또 충격인 거지. 이렇게 인생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라는 걸 내자로 하면 뭐게? 아닌데? 뭐 생각했니?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인간의 삶은 늘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라는 걸 내자로 하면 우리나라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서 중에 하나거든. 내자로 하면 그치? 그치. 인생무상. 인생무상이 나온 가장 오래된 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서가 아주 중요하단다. 인생무상, 허탈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 거지. 그래서 시상의 전개로만 보면 첫 번째 부분, 기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충격을 느꼈다면 서 부분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정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 거지. 허무함과 허탈함을 느끼게 된 거란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함과, 여기서부터 너무 죽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인생 뭐 이래, 인생이 뭐 이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 누가? 승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승려가 가슴이 아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이걸 보고 있는 일반 불교 신자들은 약간 의심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는 금방 이렇게 확 틀었다라고 그 태세 변환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내 생각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갈 곳이 없어.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지. 두렵고 허탈해. 너무 힘들어.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극복을 해줘야 하는 거지. 그 극복이 마지막 두 줄에 나온단다. 아, 이것은
정서의 집약이자. 시상의 압축이자. 깨달음의 감탄사야. 불현듯 깨달은 거야. 아, 미타찰에서 맛보올라. 이 나는 월명사를 뜻하고 요 나와는 다른 나인 거지. 미타찰은 극락이야, 극락. 불교의 극락이란다. 미타찰에서 맛보올라는 뭘 깨달았냐면 극락에서 만나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야. 이 누이 동생, 너무나도 보고 싶은 이 누이 동생을 나는 극락에서 만나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지. 그러면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겠지?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는 것을 승화라고 한단다. 문학적으로는. 승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승화를 하고 있냐면 어차피 극락에서 만날 거야. 근데 극락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겠지. 업보를 쌓지 않는 사람들이 갈 거야. 동생은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업보를 쌓지 않았어. 그래서 미타찰, 극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기독교에서 예수가 재림을 하면서 지구가 인간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 그 기독교의 신자들 일부와 아이들은 전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고. 이게 또 기독교의 그 세계관이거든. 불교도 마찬가지. 애는 바로 가는 거야. 근데 아무리 가장 높은 승려라고 해도 월명사는 어른이고 어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미만 밟아도 살생을 했다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미타찰에 못 가는 거야.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그치. 그게 도를 닦는 거야. 도를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도를 닦는 것이 누이와 재회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도를 닦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것은 어떤 의도로 쓴 거냐면 슬퍼하기 전에, 슬퍼서 괴로워하기 전에 도를 닦으면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보자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지. 이것이 제막매가의 내용이란다. 제막매가에서 중요한 점은, 중요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늘 표시하는 게 훨씬 쉽긴 하지만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것들이 다시 한번 치지만 다 나온단다. 물론 이 동그라미와 이 네모는 다른 식으로 나와. 동그라미는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데서 나오고 네모는 정서를 물어보는 데서 나오지. 이 부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생사길의 길의 의미 가끔 물어봤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요거, 이 나하고 이 나를 비교하는 거 나온단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냐면 이거, 도닦아 기드리고다의 의미, 종교적, 여기 안 썼네. 종교적 승화. 요거 나오고,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부분은 또 뻔하지. 여기. 19체 향가의 특징이지. 이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워주어야 한다.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외워주는 게 좋단다. 현대어로 외워야 돼요? 고어로? 의미는 현대어로 알아두어야 하고, 그 시험에 현대어 풀이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고어를 보고 현대어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 이 고어를 보고 현대어로 무슨 뜻인지 알기만 하면 돼. 이거를 진짜 암기를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생사길흔, 뭐 이에이샴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생사길은 그 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요 정도로만 바꿔도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든 의미를 다 알아두어야 한다. 시상전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충격에서 인생무상의 허탈감으로 갔다가 슬픔과 허탈감으로 갔다가 종교적 승화로 가게 되는 시상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른 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자.